남북이 8년 만에 열린 적십자 회담에서 8월 20일에서 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주요 골자이며 최대 34만 명의 종부세가 오를 전망인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부산에서 붉은 불개미 3천여 마리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왕개미 전 단계인 공주개미 11마리도 발견됐는데 번식을 위해 결혼 비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년 뒤 완공되는 서해안 북선 전철이 마을을 가로지르거나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게 돼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제 앞에 보이는 흰 깃발이 철도가 건설되는 경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일반 가정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상도 대안도 없어 공사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꾸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이 그대로 강행된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8.15를 맞아서 지난 2015년 이후 끊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상봉 기간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장소는 금강산입니다. 남북이 오늘 적십자 회담을 열었는데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인도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북측은 과거와의 결별이라는 다소 모호한 주장을 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에서 만난 남북은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상봉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판문점 선언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생사 확인 의뢰서는 7월 3일에, 최종 명단은 8월 4일에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북 대표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자연의 모든 그 철학을 따서 내 민족의 한을 적십자사를 한번 풀어야 된다. 다만 북측은 과거와의 결별을 주장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마음가짐을 바로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경남 사회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고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주장한 것인지 또는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등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경고였는지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우리 측 박경서 수석 대표는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북측이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전체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의 세 번째 방중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에 비하면 이번에는 조금 공개가 늦은 편이죠. 이 영상에는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북한은 특히 시진핑 주석을 향해 탁월한 수령이라는 이례적인 호칭을 붙였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준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올 때 리설주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정히 팔짱을 낍니다. 노동신문 보도에선 잘 안 보였던 장면인데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했습니다. 방송에선 주중 북한 대사관을 찾은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내보냈습니다. 귀국 하루 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은 시진핑 주석을 탁월한 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적 린방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자신과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동지이신 습군평 동지의 건강을 북한 매체가 외국 지도자에게 탁월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주재원과 유학생 등은 김정은과 기념 촬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진핑이 북한 수행원과 악수할 때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깍듯이 거수경례를 합니다.
김정은의 금고직이었던 한광산 전 당 재정경리부장은 1차 방중에 이어 이번 방중에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지난해 초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탈북 지원단체 천리마 민방위가 최근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탈북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 메시지인 셈인데 그 내용이 잠옷 흥미롭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지난해 2월 북한이 암살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제3국으로 피신시킨 뒤 영상을 공개했던 천리마 민방위가 새 글을 올렸습니다. 탈북을 원하시는 동지들에게라는 편지글 형식입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우리에게 전자편지를 보냈다면 지금은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썼습니다. 동지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만 당분간은 피신처에 그대로 있으라.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3국 등 피신처에 나와 메일로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보입니다. 이 글은 우리 시간으로 미북 정상회담 전날인 6월 11일 밤 10시 37분에 올라왔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지난 3월 28일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정해지는 시기라며 임무의 어려움과 위험은 더해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러시아의 생각 그리고 우리와의 공조 방안이 아무래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정치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정훈 기자, 회담이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국 시간 저녁 8시쯤 소규모 정상회담을 시작해 현재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선 한러 FTA 문제가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러 FTA 협상 개시 절차 합의를 예고했는데요. 일단 서비스 투자 분야로 한정했지만 포괄적인 FTA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러 삼각 경협과 관련해 철도 연결 사업을 특정해 언급했습니다. 한러 정상은 잠시 뒤인 밤 10시쯤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 원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는 합산한 공시지가에서 기준 금액인 6억 원을 뺀 뒤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이 8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집이 한 채 있는 경우는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바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앞서 보신 것처럼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이 종부세 규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인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선호 기자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의 주요 타깃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비해서 세수 증가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실적이지 않고 먼저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비율은 그동안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냈는데 이를 덜 깎아주거나 아예 깎아주지 않는 식으로 바꿔서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이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본격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란보다 세금은 더 오른다는 분석입니다. 사만은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만을 적용하면 34만여 명이 최대 1조 2,90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3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37.7% 늘어납니다. 특위는 또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다음 주 목요일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제시된 보유세 개편안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는 강도가 그리 세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축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어서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보유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윤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합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죠.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세금 내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 집값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가져가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이미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등으로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보유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보통 한 300~400만 나온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없고 팔 사람은 많고. 반면 확정된 방안이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개편 시나리오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폭이 더 커지면 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택의 총액이 15억일 경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대상자를 주로 타깃으로 삼은 이른바 핀셋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붉은 불개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작년 가을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수입 컨테이너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람이 물리면 숨질 수도 있다고 해서 한때 비상이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천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여왕개미가 되기 전에 공주개미도 발견돼서 이미 토착화한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쇠 막대기로 땅을 파헤치고 빨대처럼 생긴 흡충관으로 흙을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유심히 좀 관찰을 해주시면. 부산항 허치슨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 불개미 3,000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알 150개도 나왔습니다. 부산항에 붉은 불개미가 나타난 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 불개미 가운데 공주개미 11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주개미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주개미는 날개가 달려있어 일개미와 모습이 다릅니다. 몸 길이도 일개미보다 3mm 정도 깁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주개미는 혼인비행에 실패해 여왕개미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불개미 무리가 6개월 정도 서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개를 떼지 않고 스키미어 사체가 없는 것으로 봐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는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의 이동을 제한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코넛 껍질 등 개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32개 품목의 모든 수입 컨테이너를 정밀 검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수돗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한때 대구 시민들이 생수 사재기에 나서는 등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측은 이미 유해 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조치가 끝났고 검출량도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생수 판매 코너가 북적입니다. 쇼핑 카트마다 생수를 가득 담았습니다. 끓이 못 안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사로 어떡해. 그렇게 지금 물이 없다고. 오늘 하루 생수 판매량이 6배까지 늘었습니다. 판매량에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수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태인데 수돗물 수질 논란 때문입니다. 대구 문상과 매곡 치소장에서 가불화 화합물 중 일부가 매곡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표면 보호제로 주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일부 국가만 공고 기준으로 관리하는 물질이라며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암 물질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출 수준이 농도가 이거는 건강에 유해할 정도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원인은 낙동강상유 구미공단의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해당 사업장에서 원인 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물질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산업폐수 감시 항목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요즘 치킨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한번 시켜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 산지 닭값은 수십 년 만에 최저라고 할 정도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킨 값도 좀 내려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요즘 월드컵 보면서 치킨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을 듯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산지 닭값이 폭락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급 과잉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후에 이 오랜 기간 닭을 사육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키우고 있고 또 월드컵 등 시즌 특수를 노려서 공급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시포 닭은 한 마리당 산지 가격은 1,137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6% 정도 싸졌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해도 21%나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사이 가장 닭이 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보통 소비자들도 그만큼 더 싸게 닭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시중에서 팔리는 생닭의 소비자 가격은 이 작년에 닭 한 마리에 5,699원이었던 게 이 4,695원 정도로 17%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산지 가격 폭락에 비하면 가격 하락폭이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운송비 같은 다른 비용이 그대로라면 닭값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생닭을 사들이는 도계 업체와 닭을 키우는 농가의 계약 구조 때문입니다. 국내 닭농가의 95%는요. 이 대형 도계 업체와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닭값을 결정하고 나면 이 생닭 시세가 하락하거나 올라도 이 처음 계약 당시 결정된 가격으로 닭을 사들이게 되는 거죠. 이 농가를 보호하는 목적인데 보통 2,000원 정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지 닭값 시세는 나머지 5% 농가에서 결정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닭값 시세가 변동이 돼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미미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시켜 먹는 치킨값도 그대로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배달 가격 인상으로 이 치킨값이 2.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배달 주문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2만 원대의 치킨은 선뜻 주문하기 어렵게 만들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지 닭을 공급받는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농가에서 2,000원 정도에 넘기는 닭을 치킨으로 가공해서 2만 원에 파는 건 그래도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이 생닭 가격이 치킨 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양계 농가가 닭 한 마리를 2,000원 정도의 가공업체로 넘기면 이 손질 등의 과정을 거쳐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본사는 각 가맹점에 1,000원 정도를 더 붙여서 넘기게 되는데요. 튀김용 기름, 무, 포장 비용 이런 걸 더하면 재료비로 6,5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매장 임대료와 광고비, 인건비 등을 합쳐서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요. 예. 특히 최근에는 음식 주문 앱과 이 배달 대행 업체 등 추가로 드는 수수료가 많아서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1,000원을 남기기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예. 예전 동네 통닭집 같으면 비싸도 한 마리에 10,000원을 넘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중간에 붙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군요. 예, 그래서 비싸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결국 교육부가 행정 예고했습니다. 헌법 위배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낙연 총리는 자신이 배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까지 설명하면서 이 새 역사교과서 지침에 반대했었는데요. 왜 그대로 강행했을까요? 여기에 교육부는 총리실과 협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삭제 등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논란이 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집필 기준안?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총리는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까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죠.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며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를 강행했습니다. 이 총리 측은 당시 총리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었다는 절차적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에서 준비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역사과 교육 과정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유한국당의 월 수입이 5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의 참패로 선출직 공직자와 고위 당직자들이 납부하던 이른바 직책 당비가 확 줄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사도 임대료를 10분의 1로 줄여 옮깁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규정된 직책당비 책정액입니다. 광역단체장은 월 50만 원 이상,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 의장은 월 30만 원 이상, 광역의회 의원,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 등은 월 20만 원 이상 직책당비를 내야 합니다. 한국당은 6.13 선거 참패로 오는 7월부터 이 직책당비 납부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이 크게 감소합니다. 최대 12석에 달했던 국회의원 재보선도 한 곳에서만 승리해 월 50만 원 이상의 상임위원장과 월 30만 원 이상의 지역구 의원 당비도 줄어듭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직책 당비를 납부하던 2천여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되면서 당 수입도 월 5억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대비를 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당사 월세만 1억 원이 넘는데 이를 대폭 축소해 월 1,000만 원짜리로 이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여당에 내주면서 구조조정, 슬림화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6.13 선거 참패로 떠나게 된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 이 당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오늘 너무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을 넘어 위험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더위는 일요일에 절정을 이룬 뒤 한풀 꺾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토마토 농장입니다. 줄기를 다듬는 농민의 얼굴이 땀으로 덮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바깥에가 한 30도 되면 여기는 한 50도 정도 되죠. 폭염 소리만 들으면 벌써 겁이 나갖고. 얼음 음료를 들어도 뜨거운 열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너무 쪄요. 네, 너무 덥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더워서 시원한 커피를 먹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3.7도, 서울 31.9도, 대전 31.7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한낮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과 자외선도 전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남 목포가 위험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이 낮 동안 매우 높음을 보였습니다. 오존 농도도 한때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은 더 덥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33도, 일요일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했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여장까지 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머리에 긴 치마, 핸드백에 하이힐, 얼굴은 우산으로 가립니다. 영락 없는 여성 같지만 48살 남성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8살 A씨를 살해한 뒤 여장을 하고 A씨 계좌에서 800여만 원을 뽑아갔습니다.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자, 우리는 여자만 뽑게 되는 거니까. 박 씨는 지난 8일 A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인근 야산으로 갔습니다. 박 씨는 A씨의 시신을 이곳 야산으로 옮긴 뒤 두 곳에 나눠 암매장했습니다. 이 과정에 박 씨는 시신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A씨 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 씨와 A씨 두 사람의 동선을 열흘 넘게 CCTV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나타난 여장 남자가 박 씨임을 파악하고 이틀 전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A씨가 200만 원을 줄 테니 자신의 애인을 넘기라는 말을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범행 뒤 돈을 빼간 점, 치밀한 사체 유기 과정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만 골라서 접근해 사장님 친구를 사칭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뜯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순진함을 악용하는 신종 범죄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20대 초반 알바생에게 말을 겁니다. 알바생은 계산대를 열어 39만 원을 내줍니다. 44살 정모 씨는 가게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현금을 털어갔습니다. 직원한테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돈 빌려주라 그랬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 싹 다 훑어서 갔죠. 정 씨는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 2달 만에 알바생만 노린 사기를 41건이나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에 나타난 20대 남성이 교통사고 차량을 찍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알바생에게 부탁합니다. 알바생에게 휴대폰을 받아낸 남성은 편의점 밖으로 나와 문화상품권 45만 원을 결제한 뒤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알바생은 병원 갈 택시비를 빌려달라는 말에 통장에 있던 돈까지 뽑아줬습니다. 받은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은 허위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 이제 생활비를 버는 입장인데 그 14만 원이 없으면 당장 이제 식료비를 산다든지 또 차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사장 없이 알바생 혼자 일하는 시간대를 공략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지능적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의 경험을 악용을 하고 청년 알바생들이 돈과 함께 사람에 대한 신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충남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잇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2년 뒤면 완공됩니다. 그런데 철도가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해 지나거나 아파트 단지 가까이 건설되다 보니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묵살되고 보상도 한 푼 못 받는 채로 공사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높이 13m 철도 교각이 천여 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서해안 복선전철 화성시 향남 구간입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철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이 40%에 이르지만 주민들은 해당 노선이 건설될 경우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공사 중단! 공사 중단! 250km를 달리는 EMU라고 들었어요. 엄마 입장으로는 소음, 분진, 매연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마을. 방음벽 4.5m까지 더한 높이 15m의 교각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해 지어질 예정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흰 깃발이 철도가 건설되는 경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일반 가정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속 250km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가정집 불과 4m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옆으로다가 그늘지고 그 피해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죠. 주민들은 철로 건설 계획이 세워지던 지난 2010년부터 노선을 변경하거나 철로를 지하화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철도 노선을 지하로 하는 안에 타당성 조사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권고는 하셨는데 이미 그게 2010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하고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는?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먼지와 소음, 조망권 피해 등을 호소하지만 시는 뚜렷한 보상 대책이 없습니다. 뭐 조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법으로 명확히 기준이라든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3조 8천억 원을 들인 서해안 복선전철이 내후년 완공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주파가 가능해져 서해안 물류관광 사업의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인으로 통화를 할 것이다 같은 것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왜 이렇게 북한의 조치보다 앞서 나가는지 이유진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하루 뒤엔 유해 송환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That they've already sent back or in the process of sending back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 17일 통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미북 후속 협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We don't have any meetings or travel to announce at this time. As soon as we do, I promise I will let you know. I know you all have a lot. 이처럼 말이 앞서는 건 트럼프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조바심을 낸다는 시각과 북한 조치를 기정사실화해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엇갈립니다.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 이행이 더딘 데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세부 내용에 집착하면 오히려 북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 있어 자칫 미국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조치는 결국 철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의 수용시설 방문을 둘러싸고 그런데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번에는 입고 간 옷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불법 이민자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져 수용된 텍사스의 한 시설. 멜라니아 여사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를 설득해 불법 이민자 아동 격리 조치를 철회토록 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And I also like to ask you how I can help.
to these children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as quickly as possible. 그런데 방문길에 입은 옷이 논란이 됐습니다. 녹색 군복 스타일의 재킷을 걸쳤는데 재킷 뒷면에 낙서처럼 난 정말 관심 없어. 너는?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겁니다. 스페인의 패션 브랜드 자라의 39달러짜리 재킷. 미 언론은 격리된 이민자 아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둔감하거나 잔인하고 계산된 냉담함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재킷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그저 재킷일 뿐 숨겨진 메시지는 없다며 시설 방문에 집중해달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미디어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두둔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논란에 더 불을 붙였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미국 하와이에 화산이 50일 넘게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용암의 양만 해도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10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분출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한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시뻘건 용암은 해안가까지 흘러넘치면서 거대한 강처럼 붉은 물줄기를 형성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머금은 하얀 증기구름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십 군데 분화구에서 섭씨 1,200도에서 2,000도의 용암이 50일 넘게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출된 용암만 2억 5천만 세제곱미터,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만 개를 채울 정도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와이 화산은 현무암질 마그마로 돼 있어가지고요. 점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번 흘러나오면 조용히 어느 기간 동안에 흘러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옥 557채가 전파됐고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한 상황. 미 지질조사국은 1955년 이후 발생한 화산 분화 기록을 모두 초월했다며 이런 정도의 용암 분출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용암 분출이 언제 멈출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 남은 북극곰 통키입니다. 그런데 11월이면 시설이 더 좋은 영국의 생태공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해외 유명 동물원들도 북극곰 사육을 중단하는 추세라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봤습니다. 하나, 둘, 셋. 커다란 얼음덩이가 수조 안으로 던져집니다. 북극곰 한 마리가 얼음 속에 있는 사과를 먹으려 애씁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북극곰, 통키입니다. 올해 24살인 통키. 사람으로 치면 70에서 80세의 고령입니다. 통키는 오는 11월 영국으로 옮겨집니다. 4만 제곱미터의 북극곰 전용 자연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인 셈인데 좀 아쉬우신가요? 지난해 7월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던 날 통키의 모습입니다. 고개를 쳐들고 숨을 헐떡입니다. 물을 찾으려는 듯 어슬렁거리지만 수조는 비어 있습니다. 대야에 조금 담겨있는 물에 한쪽 발을 담그는 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동물원 측은 수조에 물을 교체하는 동안 찍힌 영상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물단체는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행동은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중국의 한 쇼핑몰. 관람실에 힘없이 누워있는 북극곰. 고개를 흔들며 좁은 우리 안을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우울증에 따른 이른바 정형 행동 증상입니다. 관광객들의 셀카를 위해 갖춰진 이 북극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이 북극곰의 이름은 아루뚜로입니다. 영하 40도 기온에 적응하도록 태어난 북극곰에게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남미의 여름은 고문이었을 겁니다. 역시 이상 행동을 보이다 2016년 눈을 감았습니다. Este es un caso testigo que debe ser aprovechado para que los zoológicos cambien sus objetivos de comercio y exhibición de especies exóticas. 북극곰은 땅 위에 사는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넓은 영역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원에서 사육하기 가장 부적합한 야생동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한여름 얼음을 움켜잡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 우리에겐 재롱이었지만 북극곰으로서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얼리거나 냉장시키지 않은 생참치를 우리 식탁에서 곧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했고 오늘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참다랑어 양식 현장에 송병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둥그런 가두리 양식장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큼지막한 생선이 날렵하게 헤엄을 칩니다. 참다랑어입니다. 어린 참다랑어를 잡아다가 이만큼 키워냈습니다.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고등어인데 바로 옆 고등어 양식장에서 그때그때 공급받습니다. 하루에 1.5톤가량을 먹어치웁니다. 처음 11마리에서 시작해 지금은 2,700마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장을 이렇게 참 찾아온 이런 귀한 자원을 이걸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양식에 도전한 건 10년 전. 태풍과 적조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방금 잡힌 30kg짜리 참다랑어입니다. 3kg짜리 치어를 2년 만에 10배로 키웠는데 이 양식 기술은 우리나라와 일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참다랑어 30톤가량을 판매할 계획인데 50만 마리까지 양식 규모를 늘린다면 연간 3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가공과 유통 또 관광과 연계된 6차 산업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호텔과 일식집에 우선 납품되는 양식 참다랑어는 유통망이 완전히 구축되면 우리 식탁에도 부드러운 식감의 생참치로 오르게 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연매출 1조 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을 둔 한판 승부에서 신세계가 신라를 제치고 웃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인천공항 1터미널에 면세 매장을 운영합니다. 화장품과 탑승동 사업권, 패션과 잡화 사업권 두 곳 모두에서 신세계 DF는 신라 면세점을 눌렀습니다. 허가 기간은 다음 달부터 5년간입니다. 신세계는 입찰가로 신라보다 20% 이상 높은 3,300여억 원을 써냈고 이게 승부를 가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원 16명여 명이 참석해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과 신라 이부진 사장은 사촌사입니다. 두 사람은 앞서 면세점을 두고 6번 맞붙었는데 정 사장이 3번 이겼고 1번을 비겼습니다.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지하고 그 콘텐츠 개발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연매출 1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자 허가로 면세점 업계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의 3강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뛰지 말라고. 집에 가야지. 엄마님, 나 무서워요. 예, 단편 영화 소년병은 치매 걸린 할아버지와 6살 증손자 이야기를 그립니다. 16살 때 6.25 전쟁에 나갔던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제 전쟁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강원도 태백중학교 교정에는 충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학교 다니던 127명이 꼬박 사흘 눈길을 걸어서 입대했습니다. 솜털도 가시지 않은 14살부터 17살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들은 반대하고 하지만은 나라가 지금 그래도 나야 되겠다. 이 중 20명 넘게 총도 맬 수 없는 어린애로 판정받고 귀가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했다며 버텨서 모두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단 이틀간 훈련받고 총을 든 소년들 중에 18명이 전사했습니다. 태백중 노병들은 그래서 매년 6월이면 모교 충원탑에 모여서 먼저 간 친구를 기립니다. 어제 대구에서도 순국소년병 2573 유령제가 열렸습니다. 2573은 3만 명 가까운 17살 이하 소년, 소녀병 중에서 전사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분도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년병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전 사실을 인정하면 18살 미만 징집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와서야 소년병 실태조사에 나섰고 명예 참전 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고작입니다. 참전 과정이 비슷했던 제1학도의용군에겐 월 130만 원씩 보훈연금을 주는 것과도 차이가 큽니다. 지금 국회에는 7년째 올라온 소년병 보상 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응분의 예우를 해서 떠난 분, 살아계신 분 모두의 한을 풀어드렸으면 합니다. 6.25 68주년을 앞둔 6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잊혀진 소년, 소녀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이 3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는 더 덥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대구가 34도, 춘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만 중부 일부는 오전 한때 농도가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비교적 크게 오르진 않는데요. 내일 인천이 25도, 서울이 29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특히 영남 지역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곳곳이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오면서 이 폭염은 누그러지겠고요. 이후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